그러면 이쯤에서 반도체의 신 짐 켈러가 이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잠깐 들어보면은 무어의 법칙은 어떻게든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짐 켈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즉, 기존에 자기가 해보니까 아키텍처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니까 뭔가 어떤 부분들을 또 이제 감수를 하면서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요즘 AI다, 반도체다, 뭐다 이래가지고 뭐 컴퓨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열을 많이 냉각시켜야 되고 온갖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가 짱이라느니 인텔은 이제 무너졌다느니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또 이제 뭐 D램 I/O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뭐 계속 뭔가 엄청나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HBM 같은 경우에는 초당 보낼 수 있는 I/O 수를 많이,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늘림에 따라서 데이터를 점차 짧은 시간에 많이 처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도입되면서 3G 그리고 나중에 LTE 4G와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5G까지 오면서도 예전에는 그냥 문자 텍스트만 보내던 게 사진도 보낼 수가 있고 동영상도 보내게 되면서 심지어 요즘은 OTT라는 새로운 매체의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고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처리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의 성능, 이 성능에 관련돼서 대체 이 수많은 이 플레이어들이 어떤 거를 통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 처리량이 더 안 된다 해가지고 온갖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더 처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대답에 대해서 반도체의 설계의 신 짐 켈러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좀 더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성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가장 널리 말해주는 표가 바로 이 무어의 법칙과 관련된 표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성능이 그래프상처럼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익스포넨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만에서 10만으로 10만에서 100만, 1000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형태로 꾸준히 성능이 개선되어 왔는데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면적의 반도체 칩에다가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는 이제 그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그러한 정의를 통해서 그 트랜지스터가 2배 늘어나는 것만큼 성능도 비례해서 계속 증가해 왔다. 2배, 2년마다 2배 되니까 요 지점 대충 꺼보면은 계속 2배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산 때는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997년인가 요 정도쯤에 펜티엄이 나왔을 때 펜티엄 프로가 아니고 펜티엄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삼성 컴퓨터를 처음으로 사갖고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대충 보면은 요때가 한 100만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020년까지 지금 얼마 정도 발전이 되어 왔냐? 대충 10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빨라졌죠. 예전에 우리가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던 것이 스마트폰에 현재 SoC AP로 그냥 들어가서 구르는 정도니까 정말 빠르게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왔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파운드리 공정 얘기죠. 지금 현재는 이제 메모리 쪽 빼고 로직 반도체 쪽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운드리로 했을 때 우리가 뭐 10나노에서 요즘 뭐 3나노 경쟁, 뭐 2나노 경쟁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작게 뭐 미세화 작게 만들어 가지고 더 빠르게 만드니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핀펫에서 그다음에 뭐 GAA로 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다른 강의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거는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된 건데 성능을 개선
개선되는 구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쭉 계속 개선되어 왔던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 수, 즉 로직 반도체에서 공정을 얼마나 미세화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많이 때려 박냐에 따라서 01, 온오프 하는 것들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수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간 트랜지스터 기준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제가 이 1995년, 6년쯤에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요 지점대 이 초록색 부분, 요 부분에 펜티엄이 나왔던 시절입니다. 486에서 펜티엄으로 넘어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 CPU 클락이 100MHz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뭐 4.5GHz, 물론 모바일 쪽은 아직 3GHz 대역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도 정말 하이엔드 CPU 같은 경우에는 5GHz 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초당 동작할 수 있는 액션의 수, 우리가 흔히 프리퀀시라고 얘기하죠. 클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클락이라고 하는 개념도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뭔가 주춤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이게 클락으로 계속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초당 클락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원래 이 클락이라고 하는 게 전기가 1로 켜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클락이 점점 뭉개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1을 보내도 나중에 저 멀리까지 가면은 뭉개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클락을 올리기도 힘들고 발열 문제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뇌를 2개, 4개 병렬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병렬로 처리하는 프로세싱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듀얼 코어, 쿼드 코어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까만색 부분. 이 까만색 부분을 보면은 쫙 가다가 자 2000년대 중반부터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지금 해가지고 지금 16코어짜리 CPU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런 식으로 코어가 따로 발전하는 역할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예전보다도 PC가 쓰는 파워들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코어 자체의 성능 한 개의 스레드만 지원하던 것이 또 이제 멀티 스레드를 하면서 각각의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를 또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이렇게 무어의 법칙 얘기를 해서 이렇게 뭔가 2년마다 2배씩 계속 증가한 게 뭔가 하나의 어떤 기술을 개선을 해서 쭉쭉쭉 크어온 것도 있죠. 트랜지스터 수가 굉장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 위에 뭔가 한계가 있을 때마다 코어 수를 멀티코어로 늘린다거나 클락을 해서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법칙은 아니죠. 법칙은 아니지만 그러한 추세를 계속 따르면서 발전을 해온 게 지난 프로세서의 성능의 역사라는 거죠. 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뭔가 와닿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사람이 바로 AMD의 리사수 CEO인데 이 리사수 박사님이 ISSCC 2023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로직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에서의 이 웨이퍼 미세화 공정, 점차 똑같은 면적이 얼마나 미세화할 수 있느냐가 이 밀도 측면에서는 약간 꺾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무어의 법칙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약간 이러한 느낌의 말이 계속 나오곤 했었습니다. 추세가 약간 꺾였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세화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CPU만 보면은 좀 섭섭하니까 GPU도 나와 있는데 GPU도 사실 보면은 이 추세가 거의 비슷해요. 2.2년마다 2배의 퍼포먼스를 계속 증가시키고 가더라. 물론 지금 이 샘플링 되어 있는 이 포인트들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리니어 플러스로 이 추세선을 그리는 게 맞냐 싶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세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익스포넨셜입니다. 지금 이제 10배씩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GPU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계속 증가해 왔다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러한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는 탑 슈퍼 컴퓨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이 되겠지만 현재 엑사스케일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린 세레브라스의 서버 시스템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의 뭐 클러스터 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엑사스케일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1.2년마다 2배씩 향상되다 보니 곧 제타 스케일로 껑충 뛰어서 나올 거다. 이러한 이슈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진짜 될 거냔 말이죠. 성능이 진짜 그렇게 올라갈까?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추세만 그래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지금 우리가 개발한 AI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게 이 AI와 메모리 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것들 P200, V100, 그 다음에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A100도 그렇고 나중에 나온 H100도 그렇고 얘네들의 퍼포먼스 수준을 보면은 기울기가 지금 이래요. 요런 상태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LLM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GPT-2 시절부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메가트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GPT-3, 나머지도 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퍼포먼스의 요구량이 엄청났다는 거죠. 학습량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스케일링 되고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이 GPU라든가 AI 가속기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컴퓨팅 양이 지금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쪽 영역에서 뭐 GPT-4도 있고 나중에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경량화 모델을 계속 나르려 하는 것이 성능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도 거기에 따른 비용도 계속 엄청나게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줄이려는 노력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반도체의 신 짐 켈러가 이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잠깐 들어보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무어의 법칙은 어떻게든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을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개선되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봅시다.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이닝. 이게 무슨 의미인가? 쉽게 말해서 포드의 분업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껍데기 만드는 애가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바퀴 집어넣는 애가 또 따로 있을 거고, 엔진 집어넣는 애 따로 있을 거고, 뭐 각각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바퀴 넣는 애는 계속 바퀴만 놓고 있고, 창문 끼워 넣는 애는 창문만 계속 끼워 놓고 있고, 본네트 끼워 넣는 애는 본네트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마치 똑같은 시간대에서 타이어를 끼우는 애들은 타이어만 계속 끼우면 돼. 이렇게 타이어가 다 된 다음에 엔진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진 넣는 애는 타이어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 여기서부터 엔진만 끼우면 돼. 계속 끼우는 거야. 그 다음에 본네트 끼우는 애들은 요거 두 개 다 한 다음에 본네트를 끼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본네트만 계속 끼우면 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들은 계속 병렬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빨라지느냐 하면 사실 감이 없지만, 그냥 타이어 다 한 다음에 얘 다 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하게 하면은 처음에 이 짜투리 부분, 이 딜레이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병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프로세서가 굉장히 빨라져 왔다는 게 기존 프로세서의 역사예요. 굉장히 지금도 현재 굉장히 많이 쓰는 설계 기법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뭔가 빨리 자동차를 생산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사람 손이 빠르면 되는 거예요. 즉 클락 프리퀀시를 높인다. 요게 물이지 뭐 액체 냉각이니 뭐 이렇게 TDP 올리면서 파워를 그만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열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전력을 돌리면서 클락을 빨리 돌리면은 마치 자동차에서 사람 손이 빠른 거야. 타이어를 으차 든 다음에 끼워놓고 으차 끼워놓은 애가 으차 이렇게 빨리 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생산성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장을 여러 개 짓는 거지. 공장을 이렇게 굴뚝 공장을 여러 개 짓는가 하거나, 아니면 이 공장 내에서도 라인을 여러 개 설비를 해서 생산을 만든다. 즉 병렬화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또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업 하나 하고 멍 때리지 말고 딴 거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는, 그러한 거를 프로세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얘가 이거 뭐 예를 들어 엔진이 조립될 때까지 엔진이 다 조립이 돼야 돼. 이걸 다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엔진 겉에 뭘 씌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엔진 만들기로 한 애 말고 이걸 만들기로 하는 애, 예를 들어 엔진의 겉사기를 만드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엔진 겉사기를 만드는 애는 엔진이 다 만들고 나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엔진 겉에를 이렇게 쌀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이 노동력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만들고 지금 있을 때 다른 거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웃 오브 엑스큐션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프로세서가 설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또 보면 이제 데이터 뭐 프리패칭이라든가, 프리패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공장으로 보면은 부품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과 비슷해요. 혹은 브랜치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퀀셜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엔진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컴퓨터에서도 예를 들어 뭐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연산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얘는 이걸 가로로 했으면은 그 다음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얘는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실행을 한 다음에 틀리면 다시 그 분기로 돌아오고, 이러한 방식 여러 가지로 해서 알고리즘적으로도 설계적인 구조의 변경만으로도 성능이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고, 실제로도 요즘도 AMD나 인텔 여러 가지 프로세서 설계 쪽에서는 브랜치 프레딕션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 켈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프로세서를 설계를 개선해 왔다. 즉 기존에 자기가 해보니까 아키텍처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니까 뭔가 어떤 부분들을 또 이제 감수를 하면서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 현재의 트랜지스터 구조가, 전체 구조가 있잖아요. 이 트랜지스터의 전체 구조의 1%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반도체에서 칩을 만들잖아요. 그 한 트랜지스터를 잘 살펴보면은 정기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짐 켈러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랜지스터를 좀 더 소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DNA 오리가미. 오리가미가 뭡니까? 종이접기 같은 거잖아요. 종이접기, 학종이접기. DNA 같은 거를 우리의 다음 소자로서 쓰면은, 물론 이거는 당장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소재의 혁신, 트랜지스터에 구현하는 방식의 혁신. 우리도 예전에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에서 계속 이렇게 IC로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소재 자체가 바뀌면서 성능이 빨라진 것처럼 이러한 소재가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계속 이제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하면서 계속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성능이 계속 빨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성능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짐 켈러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반추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이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도 현재도 수많은 연구원들, 엔지니어분들, 온갖 기업 연구원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물론 엔지니어적으로는 또 돈이 돼야지만 이게 되는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건 절대 안 된다 했던 거, 태양광 에너지 같은 거 결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은 이것도 계속 돌파를 해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과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